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 47,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여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22살에 재벌가의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맺어진 결혼이었죠. 그때 제 친정은 부도의 위기에 몰려 있었고, 결국 저는 아버지의 체면과 집안을 위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제 숨이 붙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조차 그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죠. 그때 알았어요. 이건 시작이 아니라 감옥 입장식이라는 걸요. 결혼식 날, 제 마음은 축하의 인사보다 이게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결혼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저를 차갑게 훑어보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기운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이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분은 제가 하는 모든 걸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의 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재벌가 며느리가 이 정도로밖에 못 배웠냐? 라며 면박을 주셨죠. 하지만 더 괴로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늘 술자리를 이유로 밖으로 나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매력이 없어. 다른 집 와이프들처럼 우아하지도 않고 밖에 있는 여자들처럼 흥미롭지도 않아.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제게 시선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늘 저를 불러 세워 며느리라면 품격을 좀 배워야지. 어디서 그런 촌스러운 행동을 배우고 다니냐? 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해도 변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저 그분이 드시던 술잔을 조심스레 치우고 아침이면 다시 시댁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집안 행사는 물론 손님이 오면 차를 내리고 조용히 서 있다가 퇴장하는 게 제 몫이었죠. 어느 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다식은 국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눈물이 한참이나 떨어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온기조차 없는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걸러 외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회사 일이 여자 문제라는 걸요. 밤마다 혼자 밥을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숨소리처럼 답답하게 가슴을 눌렀죠. 시아버지는 남편의 외박에도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로 스트레스가 많다. 네가 아내라면 그걸 이해해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의 법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제 탓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는 게 여자냐? 아버님, 그 사람은 늘 밖에 있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런 말 하는 것부터 버릇이 없어. 병원에서는 제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항상 제 탓으로 돌렸어요. 이 집 대가 끊길 판이야. 네가 여자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남편은 날 여자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병이 있길래 애가 안 생기냐?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이 집에 들어온 건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제 젊음은 시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하지만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여자.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잃었고 대신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이 집의 공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나를 집안의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제게 사치였고 친정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버텼습니다. 하루 또 하루. 언젠가 이 집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회식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커다란 집안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둔 반찬들이 식어가며 냄새를 잃어갔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나를 조롱하듯 울렸습니다. 이 집에 나라는 존재가 있긴 한 걸까? 그날따라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남은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동안 삼켜왔던 서러움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식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을 때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시동생이었습니다. 출장 다녀오는 길이라 잠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어지럽게 흩어진 술병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도 아버지도 여전히 바뀌시군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이도 없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할까요?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취하셨네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술 기운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나를. 그는 말없이 안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주무세요. 제가 아버지랑 형님 대신 죄송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아요. 잠깐만. 그냥 옆에 있어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울지 마세요. 형님이 너무하네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 순간 나도 그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외로웠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술과 감정이 겹쳐진 밤, 저는 그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며 한순간의 안도와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없이 제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고 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달래듯 조용히 오래도록 함께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날도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나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몸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죠.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사소한 냄새에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건넨 한마디가 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넌 내가 지킬게. 며칠 뒤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진짜야?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 의심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술 많이 마시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날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내가 좀 취했었지. 그럼 그렇지. 그는 안도한 듯 어깨를 쭉 펴더니 이제야 우리도 아버지 어깨 펴게 해드리겠네.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묵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대가 생기는구나. 나는 억지로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이자 내 삶의 이유야. 손끝으로 느껴지는 배의 온기 속에서 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살릴 거야.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심했지만 아이가 자라며 점점 자신을 닮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눈매도 입술도 아무것도 나 닮은 게 없어.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이상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 어릴 때도 저랬다잖아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웃으며 거짓을 품은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가끔 아들을 보며 피가 참 강하구나. 하셨죠. 그 말이 내게는 칭찬이 아닌 묘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용히, 더 얌전하게,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울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처음으로 엄마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출근 전엔 신문만 보고 퇴근 후엔 술 냄새만 풍겼죠. 아이에게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에도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가 내렸고 남편은 그저 따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저에게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인 멸시는 줄었습니다. 아이는 착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무심했고 시아버지는 가끔 아들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이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겉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이었지만 저는 매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 나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신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닮았던데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혹시 확실히 하고 싶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 나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실이 드러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와 나는 변함없이 하루를 보내고 남편은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집안에서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과지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계는 일치합니다. 남편은 당황과 혼란 속에서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냉정함이 한순간에 폭발할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서야 그는 나와 시동생 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동생은 떨리는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라며 시동생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단 하루의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때 시아버지도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있지 않느냐? 이 일은 묻고 넘어가자.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묻어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결국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끊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냉담함은 여전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매일 묵묵히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가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냉담함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미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학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기도하며 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차가운 눈빛만 남겼습니다. 말은 거의 없고 그의 존재 자체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아이를 이야기할 때면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듯 했지만 그 어떤 사과도 다정함도 관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냉담함 속에서도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밤이면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멀리 있어도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시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아이와 나를 향한 세상의 시선까지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매 순간 결심을 다지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불평등과 불의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이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직 하나, 아이를 지키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권력과 권위를 쥐고 있던 그의 모습은 점점 연약해졌고 남편은 그 앞에서조차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후 폭풍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차분하게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재산 관리 및 모든 권한은 법적 대리인인 며느님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고 머릿속에는 부계일치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그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 관계 99% 일치. 남편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로 알고 있던 아이의 진짜 부계는 바로 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의 생신날 밤 남편은 외출했고 나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도 술에 취한 채 내 방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실수였다며 이 일은 서로 묻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실수를 빌미로 나는 시아버지의 약점을 쥐게 되었고 그 후 더 이상 시아버지는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나는 시동생과의 하룻밤 관계를 계획했고 남편에게는 술 취해 들어온 나를 핑계로 이야기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묵인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유언과 유전자 검사로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은 모두 처분했고 남은 재산과 삶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길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유롭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볼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시절을 잊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모든 것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권력이나 냉정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과 억눌린 시간, 그리고 모든 억압과 멸시를 지나 드디어 나는 아이와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